오늘 좀 해볼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이 요즘에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거래도 거의 안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저기 오세훈 시장 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풀어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6.21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뭐 내용도 좀 뜨뜻미지근하고. 그쵸. 전혀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는 이제 굉장히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 예, 그리고 뭐 저런 거 저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네. 뭐 조정지역 같은 거 좀 풀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뭐 그냥 계속 가는 것 같고 네.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꿍방꾸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주식 이야기 해야 업텐션인데 아니 근데 지금 사실 거래가 거의 없고 뭐 시장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서울의 빌라 시장은 엄청 뜨거워요. 서울 빌라 시장. 특히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네. 좀 들썩들썩 있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아주 복작복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 그 아파트가 지금 좀 이런 상황인 그쵸. 거네요. 네네. 빌라로 좀 주 무대가 옮겨갔다. 네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서울과 수도권은 정말 진짜 거래 절벽 현상이 딱 눈에 보이게 뭐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강릉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마산 해운구라든지 뭐 그리고 좀 뭐 평택 안성이라든지 네. 이쪽 지역에 소위 말하는 좀 그 금액대 좀 낮은 물건들 있잖아요. 네네네. 예.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고 네. 실제 지금 거의 올 초는 전국적으로 다 놓고 온다 하더라도 거의 그 거래량이 네. 10년 평균 거래량보다 다 못 미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그 거래량보다 좀 상회하면서 계속 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확실한 거는 작년의 분위기는 네. 어떤 대세적으로 좀 다 안 오는 곳이 그렇죠, 없다. 그렇죠. 아, 네. 이런 네. 분위기로 간다면 네. 지금은 이제 몇몇 군데만 이렇게 소규모로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한번 버텨보자.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하게 되는 이유. 부동산 불패 이런 거 얘기 있잖아요. 그쵸. 강남 불패, 뭐 해도 불패. 부동산으로 뭐 실패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가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 샀다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니까 지금 부동산 샀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샀다가 실패하는 경우.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네. 사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은 상장에서 나옵니다. 상장에서. 상승장에서. 네, 상승장에서는 거의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사뒀던 물건이 이 지역의 상승의 흐름에 따라서 내 자산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사실상 어떤 그 실패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항상 언론에서도 어떤 불패하는 이야기는 상장 타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하락장이 되면 이제 단어가 180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망했다 아니면 뭐 날렸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상승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 이제 하락장에서는 어떤 급격하게 이제 분위기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매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매도까지 돼야지만이 실제 이제 자산 가치의 변화가 네. 어떤 실제 자산 가치 변화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샀던 게 좋은 시장에 샀는데 네. 이제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생각지 않는 정도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게 네. 샀던 가격보다 더 하락이 더 심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 자산 가치는 감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 실거주 한 채 같은 경우 뭐 꼭 사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거주 한 채는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그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실거주는 무조건 필요하다. 다만 네. 실거주를 했을 때 요즘 사실 대출을 끼지 않고 실거주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출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도 심사임당 TV에서 말씀드렸던 거, 만약 네네. 영끌을 한다 하더라도 네. 실제 그 영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신용대출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정도 예비비를 꼭 확보해라. 네. 그래서 지금처럼 급격하게 어떤 그 금리가 인상되고 네. 또 대출 금리가 인상됐을 때 이때를 케어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상황, 능력을 만들어 놓지 않다고 한다면 네. 결과적으로 그 물건이 나중에 자기한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떠세요? 하시면서 뭐 하락장 본 적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때 2000년 초반에 이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08년에 리먼 탁 터지고 네. 잠깐 주춤했다가 네. 그게 이제 다시 반등을 이뤘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때 집을 샀었어요. 사실 지난 상승장의 완전히 꼭지 최고점에서 저는 샀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무주택자였을 때 샀는데 그것도 실거주가 아니라 네. 재건축을 샀어요 그때. 그래서 재건축을 사가지고 왜냐하면은 이제 성향 자체가 좀 보수적이고 좀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크다 보니까 네네. 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으면 아무래도 하락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크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 싸게 들어가니까. 네, 더 싸게 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때 재건축을 샀는데 그게 이제 12년, 3년 전인데 제가 그때 오판을 했었죠. 하락장을 딱 맞고 보니까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폭이 훨씬 컸었죠. 더 많이 빠져요. 훨씬 많이 빠졌어요. 제가 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40% 빠졌었어요. 제가 산 금액에. 40%요? 네, 40%요. 저는 그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산 재건축 아파트가 역사상 가장 최고가 하나 밑에서 제가 샀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 봄에 제가 잔금을 치고 네. 그 다음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 지금에 와서 보면은 제가 뭐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조금 전에 성주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그때 영끌에서 샀었어요. 네, 저는 그때 뭐 신용대출까지 받았었고 제일 힘들었던 게 그때 당시 제 직장이 충무로역 쪽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왜 잠실 쪽에 보면은 뭐 파크리오 엘스 그래서 막 그때 입주 막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처음에 신혼 전세를 시작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집을 남양주로 이사를 했어요. 네. 그걸 사기 위해서. 네네. 그리고 하루에 출퇴근하는데 대중교통을 8번을 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재건축을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을 들어갔어요. 그때 진짜 제가 그때 생각을 좀 잘못했었죠. 근데 근데 거기 입주하실 생각은 안 했어요? 재건축을 산 걸? 아니 근데 그때가 대지 평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완전 저층 5층 아파트 있죠. 네네네네. 막 쓰레기 밖에 쌓여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샀었는데 여튼 그런 하락장을 겪으면서 어쨌든 이 재개발 재건축의 가격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진짜 몸소 깨달았고 그게 지금 제가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 그 영끌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여야지 정말 모든 거를 다 끌어모으는 건 제 경험상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자도 제 기억에 그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제가 받았던 게 한 5% 중반에서 6%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지금은 비슷하네요. 네, 지금이랑 비슷하죠. 네, 지금 5%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월 대출이자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어느 순간 가보니까 내가 이 집을 팔아도 오히려 은행빚이 더 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제가 그때 대출을 되게 풀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대출 잔액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집값이. 그러니까 집을 팔려면 은행에다 돈을 더 갚아야 팔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팔 수가 없네. 팔 수가 없어요. 네, 팔으면 내 돈을 어디선가 더 구해서. 아니, 그럼 이자는 얼마나 냈었어요? 그거는 사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제 월급 들어오면은 이자 내기가 바빴었죠.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내 돈을 더 구해서 은행에 상환하지 않는 이상은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팔 수가 없고. 예. 그래서 꾸역꾸역 끌고 오다가 결국은 이제 2019년에 신축 아파트가 돼서 지금 거기 입주해서 살고 있고 역전했네요. 수익은 당연히 났는데
그래서 저는 2010년에 투자를 하셨다 그랬죠? 2009년 2009년에. 연말에 계약해서 잔금을 2010년 초에 쳤어요. 그래서 그래프 매매지수 그래프 보면 네. 8년까지 오르다 떨어졌다가 2010년 4월, 5월에 꼭지 찍고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사고 나서 다음 달부터 떨어져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할 때 항상 저는 진짜 많이 따져요. 따지고 네. 당장 내일 나한테 위기가 오더라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지, 네. 내가 버텨낼 수 있는지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저는 투자를 하죠. 아니 근데 그런 상황에 올리비아 보베님이 그때 집 팔고 집 없는 사람입니다. 이자 엄청났죠 그때. 맞아요. 엄청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그 심지어 재개발 재건축 이쪽으로. 네. 아니, 엄청 뒤였는데. 엄청 뒤었는데, 네. 그 뜨겁게 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크게 깨달았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네. 이렇게 투자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찾아내요. 네, 원칙, 컨셉, 투자 로직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락을 먼저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 2014년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2014년에 안 올랐거든요. 15년 정도부터 올랐는데 그때 이제 상승되는 거 보면서 이게 답이겠다 싶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많이 투자를 했죠. 그럼 앞으로 조금 하락장이 걱정된다 이러면 재개발 재건축 좀 접근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락장이 오면은 재개발 재건축 접근하기가 어렵죠. 기본적으로 하락장이 오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네, 엄청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하락장에서 일반 아파트가 10% 떨어지면 네. 재개발 재건축은 뭐 한 20% 떨어지거든요. 2배요? 네, 2배 정도 떨어지죠.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는 네.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시세를 조금만 싸게 내놓으면 사실 누군가는 그 아파트를 필요로 하고 특히 살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실거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투자 수요만 붙어야 되는데 다 투자 수요죠. 하락장에서 투자 수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은 이 상승폭이 일반 아파트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내가 산 아파트가 신축으로 변해버리면 거기서 발생되는 마진의 크기가 일반적인 갭 투자나 분양권 투자의 마진보다는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없던 실거주 수요 그 가치까지 뭐라 그러지? 거주 가치까지 그때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원래 없었다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통 우리 뭐 이제 주식 비트코인 투자들도 많이 하시는데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근데 이제 부동산 유형도 보면 일반 아파트와 재개발 재건축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의 변동성이 훨씬 커요. 훨씬 이렇게 큰데 근데 그 변동성이 큰 그 성격이 신축이 되는 순간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장기 투자 아니에요? 초기에 진입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뭐 인컴이 어떠냐, 내가 은퇴가 얼마 남았냐, 학령기의 아이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초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중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말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너무 장기야, 너무 길어 이렇게 편견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MJJ님이 신축으로 변하기 위한 분담금은 어때요? 재개발 때 원주민 90%가 쫓겨난다던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은 사실은 거의 갖고 있는 분들이 돈 있는 분들이 많고 이제 강북 쪽에 있는 재개발 쪽은 이제 분담금의 부담을 느껴서 원주민들은 보통 팔고 나가시죠. 그래서 정착률이 실제 서울시 그때 통계 보니까 정착률이 2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주민들이 다시 아파트로 들어오는 확률이. 그렇지만 뭐 원주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주거 환경이 낙후된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그거를 매도를 통해서 인근에 좀 더 주거 환경이 괜찮은 곳으로 이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크죠. 알겠습니다. 재개발 얘기 또 이따가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 저 흥분님 뭐 40% 이야기했는데요. 40% 하락은 하락도 아니죠.
40% 하락이 하락도 아니다. 지금 좀 이 말 하려면 약간 울컥하는데 네. 제가 비슷한 시기예요. 2009년도 5월인데 예. 저는 그때 용산을 투자했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용산을 투자했었는데 예. 그때는 용산을 투자했던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그때 이제 그 용산 국전무지구. 네. 예, 그래서 뭐 삼성물산이 들어오고 뭐 당군 이래 뭐 최대 국제 사업이다. 네네네. 40조가 넘는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용산이 천지 개벽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호주를 믿었던 거였고 아니, 두 번째는 이제 2008년도 그 미국발 금융위기 온 이후에 네. 사실상 이게 그다 2, 3년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뭐 기준금리 인하 폭도 굉장히 빨랐고 네네. 그리고 어떤 수율도 됐었고 그래서 반등의 폭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났던 시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2009년도 하반기 정도 됐을 때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까지는 다시 이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면 일시적으로 빠지고 이게 바닥이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네네. 두 가지. 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닥이라고 생각했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산의 물건을 이제 투자를 했고, 그리고 내 집 실거주 실제 거기서 했었고, 네,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저점에서 욕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 항상 저점에 선점해라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국전무지구 빠그러지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다시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기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그 2013년까지 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한 18억 까먹은 것 같아요. 앉아서 팔지도 못하고 18억. 예. 그래서 거기서 얻는 교훈이 있죠. 18억이요? 아니 얼마짜리 사셨는데 18억이 빠졌다는 거예요? 한 채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성주님은 이제 자산이 워낙 많으셨으니까 그런 거고, 저는 꼴랑 한 채 있으니까. 그 부동산도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그 실제 본인이 어떤 실거주 내지 투자를 해보지 않는 상황, 투자를 해본 상황에서 네.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이 말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시세가 40% 빠진다고? 정말 이렇게 하락할 수 있을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다는 거 이런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실거주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반포 같은 데가 뭐 40% 빠진다. 반포가 빠져? 반포가 빠질 수 있나? 그게 지금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 그렇게 생각돼요. 저는. 그쵸. 아니 그런 데가 아크로리버 그냥 단지를 정해서 아크로리버 파크가 빠질까요? 빠지죠. 빠져. 빠지죠. 하락장 빠지는구나. 나 하락장을 못 봐가지고. 빠지죠. 당연히 빠지죠. 저는 2015년부터 부동산 봤거든요. 네. 하락장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 아까 성준님 말씀하신 그 용산 그 다 빠그러졌을 때 한남뉴타운 있잖아요. 네. 그때 한남뉴타운 3구역 실투가 2억에서 3억이었어요. 한남뉴타운 3구역 실투 2억에 2억에서 3억 정도. 그때 그때 성준님 말씀 2011년 12년 막 이랬을 때.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뚜껑이 프리미엄이 2억 정도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뭐 사업 시행가 안 났기 때문에 없었는데 예. 여튼 내 투자 금액이 한 2억에서 2억에서 3억이면은 3구역에 원빌라 살 수 있었다. 네, 원빌라 살 수 있었다. 와. 3억이면 원빌라 살 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빠지긴 빠진다는 얘기예요? 빠져요. 빠지는 게 특히 지금이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만약에 네.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2018년 이전에 그러니까 2002년부터 네. 사실 2007년까지 또 굉장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 상승폭이 지금 최근에 3, 4년 상승폭과 비교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단기에 너무 높은 상승이 너무 올랐어. 예, 나타났고 예. 특히 이 기울기가 예. 수도권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가팔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었을 때는 그 수요로 인해서 상승폭을 크게 키울 수가 있지만 이게 순간 얼어붙는 거는 진짜 한순간이고 네. 그리고 특히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 기간이 길면 길수록 네. 손바뀜이 그만큼 더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쵸. 이런 상황이 순간적으로 올스톱이 돼버리면 이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제 하락이 나타나고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이때부터 마음이 뜨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매물이 던지는 가격들이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네. 그 하락장 오기 직전에 다 팔고 싶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데
그 타이밍을 맞춰서 매도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내가 매수를 하는 투자할 때 항상 하락장을 염두에 두고 내가 그때 견딜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아까 성주님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항상 매수를 할 때 매도까지 생각하거든요. 매도까지. 예. 그래도 예상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정책이 이렇고 정권이 이렇고 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가보고 하는, 그리고 당장 내일 하락장이 왔을 때 그럼 나는 버틸 수 있느냐. 예,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저는 투자. 아니 하락장이 갑자기 내일 와요? 어떻게 와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온다면. 아니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하락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네. 그게 이제 아까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그 제가 두 가지를 놓쳤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네. 어떻게 우리나라의 최대 국책 사업이 오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무 호재를 믿고 투자했다는 거. 네네네.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특히 그 국제 금융 위기로 인해서 흔들렸을 경우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놓쳤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때 놓치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네.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과 나중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네. 정말 감이 아닌 데이터로서 이거를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이거를 네. 분석하고 이걸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실수를 덜하지 않겠냐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만의 이제 그 북송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걸 그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제 감으로 투자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감이 아닌 정말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 이 테이블에 기반을 두는 것이 보통 공급, 그다음에 수요, 거래량, 매수 심리 네 가지를 기반을 두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이 지표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시장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 지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기간은 사실 예측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3개월, 6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해버리면 그 중간중간에 어떤 정책적 변화라든지 어떤 호재 상황, 국제 어떤 변화, 거시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뭐 1년 뒤, 2년 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알겠습니다. 거죠. 선생님. 그럼 3개월에서 6개월 뒤는 어떻게 됩니까? 3개월 지금 그렇게 보셨을 때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뒤로 봤을 때는 지금 사는 게 맞는지 그런 판단을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에요? 네,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대외적 요인 같은 경우에가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떤 기준금리 인상도 인상이지만 이게 굉장히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물가가 너무 높은 이 미친 물가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시기가 실기한 거죠. 이미 놓친 건데 사실은. 놓친 걸 현재 뒤늦게 잡으려고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이제 과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 저물가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성장 저물가다 보니까 이런 저성장에 대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물가가 저물가다 보니까 어떤 은행에서 안심하고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동장이 굉장히 풍부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현재 고물가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다 보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돈을 더 이상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돈을 풀 수가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계부채도 굉장히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DSR에 대한 부분도 규제를 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줄이 현재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어떤 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 무서움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현재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어떤 큰 리스크를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은 올해까지 최대한 해서 내년에 최대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했지만 근데 과연 이 통제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내가 뭐 그 전부터 어떤 준비를 해서 내가 확실히 뭐 이 부동산 이 지역을 타겟을 하겠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들고 좀 더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갈아타기를 하려고 해도 뭔가 규제가 확 안 풀려가지고 갈아타기도 애매하고 그러죠. UJH님, 금매 잡아야죠. 뭘 기다려요. 어떻게 이런
지금 그때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저는 또, 그때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2010년에 집을 사니까 사고 네. 났으니까 얼마나 시세가 궁금했겠어요. 네. 맨날 알아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처음 샀으니까. 네, 처음 샀으니까 네. 내가 내 집을 처음 샀으니까 그것도 재건축으로 샀으니까 네. 그 전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내 집값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부동산을 공부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감으로 재건축은 신축 될 거니까 들 떨어지겠지. 예. 그렇게 해서 산 거거든요. 예. 근데 제 기억에 이제 제 그때 막 중개소장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때 막 잠실 쪽에 엘리트 막 입주 들어왔었고 네네. 그다음에 그때 막 판교 막 입주했었고 예. 그다음에 내곡 세곡 쪽에 막 아파트 들어왔었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그 중개사 소장님께서 사람들 지금 그쪽 가고 있지 뭐 못하러 여기 와 라는 말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즉 그때 이제 워낙 강남 쪽 그때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도 하락장을 예측해서 맞춰라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대응을 하는데 예.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그렇잖아요. 거래도 안 되고 사실 거래가 안 되면은 이제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는 신호라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재밌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게 재개발 거래, 빌라 거래 굉장히 활발하다. 굉장히 활발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갔다가 이게 하락장 되면 또 해주셨던 얘기 중에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빠질 때 제일 빨리 빠진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들어가면 지금 물리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리면 심하죠. 물리면 심한데 그러니까. 예, 맞아요. 물리면 네. 아프죠. 일단 저는 부동산을 이렇게 예측을 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예, 저는 예. 그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 떨어질지를 예측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항상 컨셉 자체가 사는 시점에 싸게 사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경매라는 방법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보통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를 좀 싸게 남들보다 좀 싸게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예측은 하지 않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네. 2024년까지는 하락장이 없을 것 같다는 게 그냥 제 개인 생각이고 느낌이. 네, 그냥 제 24년까지는. 네, 24년까지는 하락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는 투자자잖아요. 예. 물론 제가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뭐 그러고 있지만 저는 제 메인 잡이 투자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지금 핫한 곳이 빌라인데 그냥 일반 빌라 시장이 아니에요. 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 네네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예, 하나는 예, 단타. 지금 확 뜨겁잖아요. 예. 그리고 어차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4년 동안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는 100군데 네. 그다음에 모아타운도 100군데 해주겠다고 했다가 얼마 전에 20군데 나왔거든요. 21군데. 네네네. 그럼 이 이슈는 4년 동안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들썩들썩 하거든요. 네네. 왜? 썩어 빠진데 아파트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4년을 좀 보고 있어요. 예. 좀 하락장이 오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서울 집값이 막 30% 40% 빠질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절대 가격은 상당히 높고 그러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후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싸고 갭이 작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서는 수익을 좀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